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통장 관리나 재산 관리를 혹시 맡기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8세 박영자 씨입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뜬 영자 씨는 혼자 사는 집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낸 영자 씨에게는 며느리 정미경 씨와 손녀 지은이만이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 미경 씨를 극찬했습니다. 마침 아침 산책을 나온 이웃 순덕 씨가 영자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복 많이 받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고마운 일이지. 어제도 보니까 미경이가 시장에서 비싼 한우 사들고 오던데 영자 너 위해서라며?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한우를 사왔다는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한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미경아, 자주 와서 고맙다. 며느리 미경 씨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한우 드셨어요? 맛있으셨죠? 어제 한우? 어머니가 또 깜빡하셨네요. 제가 어제 가져다 드렸잖아요. 다 드시고 맛있다고까지 하셨는데요. 기억 안 나세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잊어버린 것일까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깜빡했네. 괜찮아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해드릴까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해왔는데 갑자기 며느리에게 맡기라니 어색했습니다. 그냥 내가 직접 하면 안 될까? 물론 괜찮으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실수하실까봐 걱정되거든요. 이전에도 마트에서 같은 물건을 2번 사오신 적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편의를 위해서예요. 제가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필요한 건 다 사다 드릴게요. 그럼 고맙겠구나.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서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된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죽으면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낸다는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 덕분에 영자 씨도 며느리에게 의지하며 마음의 위안을 받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영자 씨는 통장과 도장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세요. 고맙다, 미경아. 며느리가 나간 후 영자 씨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효심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모두 부러워하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넨 것이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말입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5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세상을 떠난 그 비 오는 날 말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영자 씨와 며느리는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은 같은 슬픔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며느리가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야죠.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고맙다, 미경아. 하지만 너희는 너희 살 길이 있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그때 영자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남편을 30년 전에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은 상황에서 며느리와 손녀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가입해둔 생명보험금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네요.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영자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돈 얘기가 나와서 불편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네. 어머니가 관리하시기엔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도 많잖아요. 그런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지만 제가 관리해드리면 안전할 것 같아요. 영자 씨는 당시에는 며느리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큰 돈을 혼자 관리하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은행에서 보험금을 받을 때도 며느리가 함께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적금으로 하실까요? 어머니, 정기예금이 좋을 것 같아요. 이자도 더 많이 받으시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1억 2천만 원은 영자 씨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장과 인감도장은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제가 금고에 보관해 놓을게요. 며느리는 항상 영자 씨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씩 영자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달 생활비예요.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자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믿고 맡겨준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정확히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것도 고마웠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새 옷을 자주 입고 다녔고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어느 날 손녀 지은이가 놀러 왔을 때 영자 씨가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요즘 새 옷 많이 사시네? 할머니가 사주신다고 했는데요. 할머니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엄마가 할머니가 용돈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요. 영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별도로 용돈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예전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 통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통장들은 아직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내가 직접 관리해야겠다. 영자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통장들은 비밀로 해두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영자 씨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미경이는 좋은 애인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까? 하지만 영정 속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자 씨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계산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새로 또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마트 직원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오늘도 비싼 가방 메고 오셨네요. 요즘 경기가 좋나 봐요. 아, 이거요? 시어머니가 사주셨어요. 효도하라고 하시면서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자신이 명품 가방을 사줬다는 건지 전혀 기억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마트에서 뵙네요. 어머니가 사주신 가방 너무 예뻐요. 내가 언제? 어머니, 또 깜빡하셨어요? 지난주에 백화점 같이 가서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트 직원이 영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주시네요. 그 가방 100만 원은 넘어 보이던데요. 영자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0만 원짜리 가방을 자신이 샀다고요.
그런 큰 돈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100만 원? 어머니,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돈은 벌어서 쓰라고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옷도 몇 벌 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예쁜 옷 입고 다니라고 하셨잖아요. 미경아,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네, 물론이죠. 어머니가 직접 카드도 주셨고요. 그때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카드를 준 기억이 없었거든요. 카드, 어떤 카드? 어머니 통장에서 만든 체크카드요. 어머니가 제가 필요한 거 사라고 주셨잖아요. 영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통장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카드로 얼마나 썼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썼어요.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라는 말에 영자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200만 원을 썼다고요.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어머니가 직접 돈 아끼지 말고 필요한 거 사라고 하셨잖아요. 영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즘 들어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큰 돈에 대한 얘기를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순덕 씨가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어제 미경이 보니까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다니던데? 그런가? 가방도 새로 샀고, 옷도 새로 샀고, 너무 요란하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뭐라고 하던데? 너한테 받은 돈으로 산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영자 씨는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사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글쎄, 내가 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영자야, 너 요즘 몸은 괜찮아?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왜? 아니, 미경이가 그러던데 네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다고? 혹시 치매는 아닌지 검사 받아보라고 하던데? 치매라는 말에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치매 의심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미경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응, 어제 슈퍼에서 만났는데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고 방금 한 일도 기억 못한다고.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진료 예약 확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치매 검사 받으러요. 내가 언제 그런다고 했니?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어머니가 직접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자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영자 씨는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의사는 치매가 아니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단순한 노화에 따른 건망증이에요. 정말요?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심하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며느리가 아쉬워하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걱정돼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 씨는 며느리가 왜 자꾸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 씨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자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오늘 시장에서 미경이 만났는데 그 애가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해. 하도 이상해서 너 찾아온 거야. 혹시 넌 뭘 좀 알고 있나 하고. 요즘 며느리랑 사이 어때? 괜찮아?
미경이랑 내 사이가 나쁠 건 없지. 내가 자주 깜빡깜빡해서 미경이가 챙겨주는 거지. 아니, 글쎄 내가 느끼기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니까. 순덕 씨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경이가 시장 사람들한테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못해서 자기가 대신 해준다고. 뭐라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계속 돈 달라고 한다고. 자기가 무슨 ATM인 줄 안다고 그러더라. 영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다고 그래? 그게 다가 아니야. 미경이가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통장 잔고를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러 은행에 간다는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은행 직원들이 다 안다고 하더라. 네가 매일 와서 같은 질문만 반복한다고 그런다던데?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간 후로는 은행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은행에 언제 갔다고 그래? 통장도 없는데. 그게 바로 문제야. 미경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영자 씨는 직접 은행에 가봤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과장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요즘 자주 못 뵀네요. 박 과장님, 제가 요즘 은행에 자주 온다고 들으셨어요? 아니요, 안 오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지난번에 보험금 가지고 며느님이랑 같이 오시고 난 뒤로는 없으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뵙던 분이라 제가 당연히 기억하죠. 안 그래도 여쭤볼라 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요. 그냥 내가 착각했나 싶어서요. 우리 며느리가 은행에 잘 가나 봐요. 네, 며느리분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통장으로 돈 빼가시고 병원비랑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오셔서 빼가셨고요.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빼갔는데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꽤 큰 금액이세요. 제 잔고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통장이나 신분증이 있어야 해요. 통장은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본인 확인이 어려워서? 아니면 나중에 신분증 들고 은행에 방문해 보세요. 영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돈인데 확인도 못한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나타났는데 또 새로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오늘 은행에 갔다 왔어. 네? 왜요? 내 통장 잔고가 궁금해서.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제가 매주 가계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가계부 말고 통장을 직접 보고 싶어. 어머니가 보셔도 어차피 이해 못하실 텐데요. 내 돈인데 왜 이해를 못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요즘 계산을 잘 못하시잖아요. 영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계산을 못한다고? 나 평생 가계부 써가며 살았어.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실라. 흥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날 너무 환자 취급하니까 그러지.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의심하시니까 그러죠. 치매 진단은 아니시지만 지금도 계속 깜빡깜빡 하시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그놈의 치매는 왜 자꾸 들먹거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차원이죠.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한 짓 안 하고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영자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자 씨가 100번 잘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내가 뭘 의심한다고 그래? 어머니 돈 제가 훔쳐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영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영자 씨는 서랍에서 비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지켜야 해. 하지만 이미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상황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어머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어머니,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한번 보세요. 시세보다 높게 사겠다고 해요. 영자 씨가 서류를 보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복잡해.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여기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 집 팔고 나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관리도 쉽고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부동산 최재호입니다. 영자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왜 갑자기 집에 왔을까요? 최 사장님, 어머니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님, 좋은 조건이에요. 시세보다 2억 더 주겠다고 하시거든요. 잠깐, 나는 집을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최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이 어머님 의향 확인하고 연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예요. 어머니, 분명히 팔겠다고 하셨잖아요. 영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최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계약 의향이 없으시면 최 사장님,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영자 씨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요?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파시는 게 좋아요. 나는 싫어. 이 집은 안 팔아. 어머니, 그럼 나중에 관리비 때문에 고생하실 거예요. 영자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집 관리는 누가 해요? 보일러 고장 나면? 전기 문제 생기면? 내가 알아서 하지. 어머니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다 해요? 그때 최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가족들끼리 천천히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최 사장님, 잠깐만요. 며느리가 최 사장을 현관 쪽으로 데려가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자 씨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잠시 후 최 사장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이미 계약금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뭐라고? 나는 계약금 받은 적 없어. 그런데 여기 영수증이 있는데요. 최 사장이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영자 씨의 이름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나는 이런 거 받은 적 없어. 어머니, 지난주에 받으셨잖아요. 제가 은행에 같이 가서 입금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은행에 간 적도 없고 계약금 받은 적도 없어. 내가 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우리 아들 죽고 난 뒤에 갔던 거 말고는 은행에서 본 적도 없다는데 넌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그런데 통장 기록을 보시면 최 사장이 들고 온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영자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린 건가요? 최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약금을 받으셨으면 계약이 성립된 거라서 만약 파기하시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셔야 해요. 2배라고? 네, 1억 원입니다. 영자 씨는 절망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어머니, 그냥 계약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 정말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직접 하신 일인데요. 영자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잃게 생겼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최 사장이 조용히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일에 대해 정말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최 사장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까요? 최 사장과 며느리가 나간 후 영자 씨는 혼자 남아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유 배달하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유 끊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어제 며느리분이 연락하셨는데요. 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우유도 잘 안 드신다고. 영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온 동네에 자신이 치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의사도 정상이라고 했어. 아, 그러시군요. 그럼 계속 배달해 드릴까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우유 배달원의 표정에서 영자 씨는 의심의 눈초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동네에는 영자 씨가 치매 환자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 동네 슈퍼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며느리분이 그러시던데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지셨다면서요. 나는 멀쩡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셔서 같은 물건을 3번이나 사가셨다던데요. 그런 적 없어요. 영자 씨,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닌가요? 영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녀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영자 씨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좀 봐. 네, 할머니. 요즘 할머니가 이상해 보여?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시다고. 나는 아프지 않아. 멀쩡하다고. 그런데 엄마 말로는 할머니가 자꾸 없던 일을 있었다고 하신다는데요.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녀마저도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말 믿어줄 거지?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가 정말 걱정하시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할머니가 자꾸 돈 얘기하신다고, 그리고 없는 일을 기억한다고.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를 보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랑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할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하실까봐.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 어머니, 어제도 우유 배달원한테 이상한 말씀 하셨잖아요. 무슨 이상한 말? 자기는 치매가 아니라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다고. 그게 이상한 말이야. 사실인데. 어머니, 의사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영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정상이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은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영자 씨가 막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진짜 이상한지 네가 판단해봐. 할머니, 지은아, 가자. 할머니가 또 시작하신다. 뭘 시작한다고 그래? 어머니, 어제도 같은 소리 하셨잖아요. 자기 돈을 누가 훔쳐간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 바로 어제요. 지은이 앞에서도 그러셨고. 지은이가 영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할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자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손녀마저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은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약도 꼭 드시고요. 무슨 약?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거든요. 의사는 약 처방 안 했는데?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 약 꼭 드세요.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영자 씨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약이 정말 의사가 처방한 걸까요? 지은아, 할머니 약 드시는지 확인하고 와. 네, 엄마. 며느리가 나간 후 지은이가 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지은아, 할머니가 정말 이상해 보여?
할머니, 엄마 말로는 많이 아프시다고. 엄마 말만 믿지 말고 네가 직접 판단해봐. 하지만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손녀도 모두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준 약을 먹지 않고 몰래 화분에 버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머리가 한결 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약에 뭔가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씨는 창문 너머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운전석에는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미경아, 시어머니 일은 잘 되어가고 있어? 네, 거의 다 끝나가요. 집 계약도 마무리되고. 보험 쪽은 어때? 그것도 곧 처리될 거예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도 준비했거든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를 바꾼다고요. 자신도 모르게요.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오자 영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냥 그래. 약은 잘 드셨어요? 응, 먹었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네, 어머니 생명보험 관련해서요. 수익자 변경하시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영자 씨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내가 언제 수익자를 바꾸겠다고 했어? 어머니,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은이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지은이한테? 네, 손녀가 대학생이니까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며느리가 가져다 준 약을 또 화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엄마 모르게 왔어요. 왜?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은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뭐가?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할머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돈 빼는 건 다 끝났어. 이제 집까지 팔면 완전히 끝이야라고. 정말? 네, 그리고 치매인 척하는 것도 이제 한계야. 약으로 멍하게 만드는 것도 의심받을 것 같고라고 했어요.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 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할머니 돈을 훔쳐간 거예요? 지은아, 할머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지? 죄송해요. 할머니, 저도 엄마 말만 믿었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보험 설계사랑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지은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생명보험금이 얼마죠? 3억입니다. 수익자가 저로 바뀌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동의서는 제가 받아낼게요. 치매 환자라서 제가 대신 처리하는 거라고 하면 되죠? 영자 씨는 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생명보험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아, 이 녹음을 언제 한 거야? 어제요. 엄마가 제 방 앞에서 통화해서 우연히 들었어요. 다른 것도 더 있어? 네, 며칠 전에는 이런 통화도 했어요. 지은이가 다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빠,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진정해. 이미 대부분 빼냈잖아. 집만 팔면 끝이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약 먹는 걸 싫어해. 그럼 더 강한 걸로 바꿔 완전히 멍하게 만들어야 해. 영자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의식을 잃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은아, 이 사람은 누구야? 외삼촌이에요. 삼촌이 이 일을 기획한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가족 모두가 한패가 되어서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거야.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은아. 할머니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구나.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자 씨와 지은이는 순덕 씨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순덕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순덕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그러게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미경이가 너무 요란하게 돈을 쓰더라고. 지은이가 핸드폰에 녹음 파일을 순덕 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년들이 어딨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그런데 증거가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충분하고 말고. 지은이가 녹음한 것만으로도 사기죄로 잡아넣을 수 있어. 그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방법이 있어요. 뭔데? 오늘 오후에 엄마가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몰래 녹음해 볼게요. 순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엄마는 제가 할머니 편인 줄 몰라요. 그날 오후 계획대로 며느리가 보험회사 직원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거실 구석에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를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 서명도 받았고요. 그런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직접 오시기 어려워요. 그럼 법정 대리인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가짜 서류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 시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부탁하신 일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바로 그때 영자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내 보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험회사 직원이 영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명보험 수익자를 며느리분으로 변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치매도 아니고 멀쩡해. 보험회사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 서명은?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서명이 아니야. 그때 지은이가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 녹음 파일 좀 들어보세요. 지은이가 며칠 전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환자라서 제가 대신 처리하는 거라고 하면 되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너 뭐 하는 거야? 엄마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돈 훔쳐가고 집까지 팔려고 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처리할 수 없겠습니다. 명백한 사기 시도로 보입니다. 그때 순덕 씨가 최 사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최 사장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셔. 어머님, 저도 속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머님 똥에 받았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럼 집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사기 계약이니까 무효입니다. 계약금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네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나 모르게 집 팔려고 한 것도 다 들통났어. 지은이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그의 오빠가 영자 씨를 어떻게 속일지 계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아, 너 엄마를 몰래 녹음했다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었어요. 순덕 씨가 핸드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곧 올 거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현관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기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조사한 후 며느리는 사기죄와 횡령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오빠도 공범으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며느리의 친정집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녀 지은이가 나서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영자 씨도 봐줄 생각은 없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며느리와 함께 찾았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재발급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할 용도였죠. 그리고 며칠 뒤 손녀 지은이가 잔뜩 화가 난 채 영자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집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이거 치매 진단서더라고요. 뭐라고? 이리 줘봐. 영자 씨가 건네받은 진단서에는 치매 검사 결과 치매가 맞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아니었죠. 한마디로 위조문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아주 작정을 했었나 보다. 제가 거기 적혀 있는 병원에 연락해 보니까 저기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병원이더라고요. 직접 갔다 왔는데 엄마가 혼자 와서 서류 떼간 거더라고요. 그 의사도 진짜 못돼 먹은 양반이네. 제가 그래서 상황 설명하니까 미안하다고 돈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엄마가 줬었다면서요.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줘가면서까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됐으니까요. 불편한 마음을 안고 영자 씨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복하다면 박복한 삶을 살아온 영자 씨는 그렇게 모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답답했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위로가 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가 못하러 사과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런 말 말아라. 손녀 지은이의 착한 마음씨에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손녀 지은이의 녹음 파일과 여러 증거들로 며느리의 범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치매를 가장해 노인을 속이고 재산을 횡령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후 며느리 미경 씨의 친정엄마는 손가락으로 영자 씨를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고 잡아넣을 수 있냐면서 말이죠. 손녀 지은이마저 자신들의 편이 아니니 배신감과 함께 충격이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영자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 제가 엄마를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그나저나 너 서운하지 않니?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엄마가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그게 진짜란 걸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서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너도 실망이 컸을 텐데 미안하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안 그래도 저 외갓집 가는 거 싫어했는데 이참에 인연 끊을까 싶어요. 그래도 가족이잖니.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 가족 같아야 가족이죠. 이번 일로 엄마가 평소에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 같이 동참한 외삼촌이나 그 와중에 자기 자식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며 따진 외할머니도 그렇고 저는 학을 뗐다고요. 아휴, 괜히 미안하네.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지은이 너도 앞만 보고 달려라. 이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네, 할머니.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할머니 모실게요.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횡령된 돈은 모두 되찾았고 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진짜 가족인 지은이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 믿을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번 주에 혹시 아빠 알바비 받은 거 좀 남은 거 있어요? 또 왜? 해나가 신용카드 마감일 놓쳐서 연체됐어요. 급하게 좀 필요하대요. 민수야, 너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니? 아빠가 알바하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건 아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그 말 내가 올해만 벌써 4번은 들었다. 너희한테 이번만이란 말은 그냥 입버릇이지. 안녕하세요. 올해로 환갑을 훌쩍 넘긴 엄마이자 시어머니 66세 박인숙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마트 알바 아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 씻고 나가려는 걸 보면서 저는 이불 속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겨울이면 칼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 텐데.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다녀올게. 추우니까 이불 속에 있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일은 하나 내 남편이니까요. 마트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일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아들네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게 시작이었죠. 처음엔 몇 번 줬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 이게 과연 그냥 도와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분 요즘도 일하세요. 그 연세에 대단하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일이 있어서요. 뭐 자식들 도와줄 게 있어서요. 어느새 그 말이 습관처럼 제 입에서 나오더군요. 자식들 도와준다는 말이 자랑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그냥 핑계처럼요. 조금 전날 밤에도 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내용은 뻔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달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해나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저번 달에 보낸 건 받았지?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건 생활비였고, 이건 그 카드값이라서요. 해나가 직장을 쉬어서 수입이 없잖아요. 해나가 직장을 그만둔 건 임신 이후였어요. 그땐 아이 돌보는 게 먼저라며 당연하게 사직서를 내더니 다시 일할 생각은 안 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아이도 맡아달라, 밥도 해달라, 반찬도 싸달라. 요청이 많아졌죠. 그래도 자식이니, 그래도 손주니, 그래도 가족이니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척 도와주게 되고요. 남편은 말없이 새벽에 나가고 저는 점심에 반찬을 싸서 아들네에 가져다 줍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감사해요 같은 말은 하지 않아요. 이번엔 좀 덜 짜게 해주세요. 민결이가 요즘 입맛이 없대요. 이게 며느리한테 듣는 거의 유일한 피드백입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세대는 이런 게 보통인 걸까요? 그래도 남편은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버티면 되지. 자식이 어렵다는데. 근데 그게 왜 우리 몫이 돼요? 민수가 어엿한 가장인데. 요즘 애들 결혼해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 쌓인 게 꾹꾹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 34세 윤혜나는 늘 무심합니다. 그냥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언제 봐도 감정이 없고 일방적인 부탁만 합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어머님, 민결이 이유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도? 네, 이유식 만드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에겐 체력이 남아도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늘 참아왔으니까요. 하루는 딸 은지가 와서 묻더군요. 엄마, 요새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또 민수 일이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피곤한 건 맨날 민수네 때문이잖아. 그게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진짜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렇게 희생만 하며 도움을 요청이 아니라 할당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게 정상인가요? 며칠 전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트에서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손이 왜 이래요? 오늘 무거운 박스가 많아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단 말을 5번은 하셨지만 그 손 떨림은 안 괜찮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정말 이래도 괜찮아요? 민수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라도 도와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스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우리 인생이 나이 들어서도 자식 문제로 이럴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불 꺼진 방 안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은 제 내면에서 오래전부터 웅크리고 있던 감정의 이름이었어요. 다음 명절에, 다음 전화에, 다음 카드값 요청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씩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일요일 아침 김치찌개 끓이며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죠. 너도 오늘 집에 온다고 했잖아. 시간 맞춰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회사 문제인지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요. 설마 결혼 얘기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민수는 연애 얘기를 입 밖에 잘 안 꺼내는 아이였거든요. 점심 무렵 집에 온 민수는 해나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가능한 빨리요. 결혼? 갑자기? 아, 그럼 너 여자친구 생긴 건 맞았구나. 사실은 애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그 뒤엔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남편도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그래, 뭐 애도 생겼는데 결혼은 해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옛날 같지는 않다고, 애 생겼다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치만 마음 한켠은 편치 않았습니다. 해나는 29살이라고 했어요. 그때 민수는 38살이었거든요. 나이 차가 있지만 둘 사이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어요. 그보다는 전혀 준비도 없이 진행되는 결혼이라는 게 더 걱정이었어요. 얼마 뒤 상견례 자리가 잡혔습니다. 식당에서 마주한 해나 부모는 표정이 단단했어요. 인사는 나눴지만 그다지 따뜻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핵심 이야기가 나왔죠.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듣고 솔직히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저희 입장에선 아들 둘째고 아직 딸 은지도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도리 없이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민수랑도 상의해봐야죠. 요즘엔 반반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랬더니 며느리 쪽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해나는 곧 엄마가 될 몸이에요. 집 문제까지 책임지게 하실 건 아니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입술이 바짝 말라붙더라고요.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통보였죠. 집에 와서도 남편과 말이 없었어요. 말없이 TV만 켜놨는데 그 소리도 잘 안 들리더군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애가 생겼다는데 뭐 어쩌겠냐. 우리가 해줘야지. 은지는 어쩌고 민수 집 해주면 은지도 해줘야 하잖아.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해야지. 결국 퇴직금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민수 부부에게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렇게 빨리 집이 마련될 줄 몰랐는지 해나 쪽에서도 놀라더군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집은 저희가 해준 집이 아니라 그들 부부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혼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해나는 한 발 빼더라고요. 해나 어머니는 어떤 혼수 준비 생각하고 계시대? 해나가 아기 생긴 것도 있고 하니까 간소하게 하자고 해요. 간소하다는 게 어느 정도? 혼수 대신 아기 낳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땐 할 말을 잃었어요. 아기 낳는 게 혼수라는 말, 요즘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더군요. 민수는 무슨 철없는 고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말 한마디에 끄덕끄덕하는 것도 한심했어요. 그게 말이 돼. 결혼이 애 낳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해나가 그만큼 부담이 큰가 봐요. 엄마, 너무 뭐라 하지 마요. 아니, 부담스러운 건 우리인데 왜. 결혼식 당일 웃으며 축복해줬습니다. 사진도 찍고 손주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무언가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해나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무엇이든 민수를 통해서만 전달했습니다. 엄마, 해나가 요즘 힘들대요. 산후우울증 같은 거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 맡겨도 될까요? 잠깐이라도 쉬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는 생활비, 이유식, 반찬, 용돈, 다 해나가 힘들다는 말로 포장돼서 저희에게 들어왔죠. 그러고 보면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집은 남자가 해야죠라고 말한 그 순간 저는 뭔가를 눈치챘어야 했어요. 이 결혼이 평등한 합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걸요. 남편은 아직도 민수를 보면 말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 잘하겠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어요. 잘하긴 뭘 잘해요. 도와달란 말만 잘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저희가 해준 만큼 그들은 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혼집 입주 날이었어요. 비 오듯 흐린 날씨였고 짐을 날랐던 이삿짐 아저씨들도 연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삿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느라 정신없었고 며느리는 새로 들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엔 그냥 몸이 무거우니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임신 7개월 차였으니까요. 근데 이삿짐이 다 들어오고 정리가 다 끝난 후에도 며느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나야, 물 좀 하나 줄래? 네, 주방에 있어요. 어머니께서 드실 수 있죠? 그 대답을 듣고 순간 멈췄어요. 드실 수 있죠라는 말에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정부쯤으로 여겨지는 건가 싶더군요. 속으론 벌컥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초니까 배려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뒤 새가전 몇 가지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드럼 세탁기, 비싼 냉장고, 큰 TV까지. 아들이 사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희 시댁에서 그렇게 해준 것도 많지 않니? 이건 해나 쪽에서 했나 보네. 아니요, 제가 제 적금 깼어요. 그럼 해나네는? 혼수요? 엄마, 그건 해나가 말했잖아요. 뱃속 아기가 혼수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기가 혼수라고. 엄마, 요즘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겨우 가슴속에서 뭐라도 꺼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집까지 해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해나가 말했을걸요? 뭐, 그게 꼭 말로 해야 하나요? 그날 이후로 마음속 어딘가가 툭 하고 금이 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어져만 갔죠. 이사 첫 주말, 저는 김치며 반찬이며 한가득 싸서 신혼집에 갔어요. 그걸 보며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사 먹는 게 더 편해요. 그럼 사 먹든가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반찬통에 담긴 음식들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 넣었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손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의 부탁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부탁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김치찌개랑 잡채 좀 부탁드려요. 민수가 요즘 입맛 없대요. 입맛이 없다는 사람에게 잡채. 그 말이 논리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자식 키우는 게 그런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고생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고맙단 말 한마디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 남편 말대로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해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참을수록 속이 상했어요. 결혼 후 2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은지 결혼하면 그쪽도 집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은지가 자기 알아서 하겠지. 말도 없이 집 해달라 하진 않을걸. 근데 형평성은 맞춰야 하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없이 집 받아갔고 며느리는 혼수도 없이 그냥 들어와선 반찬까지 요구하는데 그걸 형평성이라니. 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딸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묵직한 한마디를 남겼어요. 엄마, 왜 그렇게 해나한텐 끌려다녀? 그게 뭐 끌려다니는 거니?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건 마음이 오갈 때 하는 거야. 지금 그 집은 받기만 하잖아.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마음이 오가지 않는 주고받음은 정이 아니라 거래라는 말, 그게 맞았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은 또 알바 나갈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아기 낳으면 힘들 텐데 이번 달에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대답이 안 나왔어요. 민수네는 아기 낳고 저희가 또 돈을 보태주고 며느리는 다음 달에도 반찬과 이유식 부탁할 테고 그게 끝이 없는 도돌이표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도돌림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저희가 너무 많이 내준 거래였다는 걸요. 아이가 태어난 건 늦여름이 막 지나가던 때였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8월 말. 저는 그때부터 하루가 다르게 집이 아닌 며느리 집에서 살게 되다시피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람이 하나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녹았죠. 근데요, 그건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부턴 매일 아침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결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밤새 뒤척여서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님, 저 낮잠 좀 잘 수 있을까요? 밥은 알아서 챙기실 수 있으시죠? 물론 산후 몸조리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집에서 며느리를 조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첫날엔 아기 빨래를 베란다에서 널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힘들겠지. 아기도 낳고 낯선 육아니까.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눈빛 하나 따뜻한 게 없었어요. 해나야, 반찬 냉장고에 넣었어. 오늘은 된장국 끓였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아, 근데 어머님, 민결이가 요즘 젓갈 냄새에 민감하대요. 젓갈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순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젓갈 안 좋아하는 건 며느리였거든요. 아기 핑계대는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식 걱정뿐입니다. 애 낳고 몸조리 하랴, 밤에 깨랴, 해나도 힘들 거야. 좀만 참아. 나도 몸이 힘들어. 허리 아픈 거 몰라? 매일 애 안고 설거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봐줘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땐 늘 제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저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한테 받을 태도인가요? 아들은 뭘 할까요? 참 애매합니다. 엄마, 해나가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래요. 마음은 고마워하는 거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요즘엔 그런 거 잘하네요. 엄마 세대랑 달라서.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요. 세대가 다르죠. 근데 그게 배려도 사라지고 감사도 생략되는 이유가 되나요? 반찬을 싸들고 갈 때마다 항상 며느리는 문만 열어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 말 뒤에 감사합니다는 없었어요. 제가 괜히 예민한 걸까 싶어서 딸 은지에게도 털어놔 봤어요. 너도 요즘은 그런 식으로 시댁 어른들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난 절대 아니지. 애 봐주면 무조건 고맙다고 100번은 말해야지. 근데 해나는 한 번도 안 그래. 그냥 주세요만 해. 엄마, 그 집은 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인가 봐. 그 말을 듣고 속이 뻥 뚫리기보단 더 아팠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싶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일부러 반찬을 안 싸줬어요.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다 아들이 연락했어요. 엄마, 해나가 요즘 힘들어해요. 반찬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럼 해나가 직접 전화하든가. 왜 네가 대신 전화니? 그냥 그게 편해서. 그 대답을 듣는데 정말 그 집은 모든 걸 아들을 통해 처리하더군요. 마치 며느리는 전달자도 고마운 사람도 가족도 아닌 그냥 서비스를 받는 고객 같았어요. 마침내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해나가 고마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우리가 무슨 독심술사야? 고맙단 말을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때부터 남편도 저를 말리지 않더군요. 말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말릴 말이 없었던 거겠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마음을 걷었습니다. 반찬도 그만, 이유식도 그만. 하루는 일부러 해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부터 민결이 이유식은 너희가 직접 해. 나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야 해. 그 문자를 보낸 뒤에도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 불을 꺼놓고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고맙단 말, 그거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면 나도 이제 해줄 수 있는 일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요즘엔 알람도 맞추지 않더라고요. 그냥 습관처럼 정확히 5시 30분이면 이불을 들추고 일어섭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눈을 떴고 남편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며 바지를 챙기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요즘 허리 괜찮아요? 어제보다 낫네. 많이 걷는 게 오히려 좋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저렸거든요. 마트에서 하루 종일 박스 나르고 청소하고 돌아오면 온몸에 파스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아들 때문이었죠. 민수 생활비, 카드값, 전기세, 휴대폰 요금 그 모든 게 저희 몫이었어요. 그날 오후 조용히 누워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또 뭐야? 설마 이번에도 돈 얘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요. 해나가 병원비도 좀 쓰고 출산 이후라 이것저것 사느라. 민수야, 엄마 허리 아픈 거 알지? 아빠는 새벽에 알바 다니는 거 너도 알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건 알죠. 그래서 이번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딱 이번 달만요. 이번만이라는 말. 그건 너무 자주 들은 말이었어요. 지난달도 지지난달도 항상 이번만이었어요. 그게 대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지금까지 부모 도움받아 산 거 계산해 봤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때 집 해줬지, 반찬 해줬지, 애도 봐줬지. 이제는 카드값까지 우리가 내줘야 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은 변명도 반성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이었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회피요.
전화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분해서 그랬어요.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싶었어요. 내 삶이, 내 노후가 왜 이 아이들한테 종속되어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민수네에 돈 못 보내겠어. 그래, 네 마음 이해해. 나도 요즘 일하면서 생각이 많았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내 편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 해나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어머님, 민결이 이번 달 분유값이 좀 부담돼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돈 얘기만 꺼내면 왜 이렇게 양심 없이 자연스러운 말투로 던질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문자를 받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결국 답장도 하지 않고 지워버렸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는 반응도 감정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딸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민수 카드값 이번에도 우리가 내줘야 한대. 또? 엄마 아직도 해줘? 너 아빠도 말은 못하지만 힘들어해. 새벽마다 일 나가면서도 말은 안 해. 엄마, 이제 끊어. 그 집은 달라고 할 줄만 알지. 줄 줄을 몰라. 딸의 말이 너무 단호해서 되려 마음이 놓였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더 급박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알바비 받은 거 있죠? 그거 해나가 좀 필요하대요. 정말 제정신이니? 네 아버지가 허리 부여잡고 새벽마다 나가는 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그냥 부탁이에요. 나도 죄송하죠. 근데 해나가 요즘 불안정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버릴 뻔했어요. 불안정한 건 저였어요. 이 집구석 전체가 불안정했어요. 그런데도 모든 책임은 여전히 부모 몫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정색하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하자. 알겠죠? 그래, 나도 이제는 우리 노후 좀 챙기자. 남편의 입에서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노후.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 깊이 박힐 줄 몰랐어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 그날은 유난히 허리가 쑤셨어요. 잠을 설쳤는지 아침부터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눈도 잘 안 떠졌습니다. 그런데도 몸을 일으켰어요. 습관처럼 주방으로 갔고 쌀 씻어 전기밥솥에 넣고 나서야 문득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늘 이렇게 시작하지? 그 생각이 드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점심쯤이었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뭔가 불길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 혹시 아빠 알바비 받은 거 좀 남은 거 있어요? 또 왜? 해나가 신용카드 마감일 놓쳐서 연체됐어요. 급하게 좀 필요하대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야, 너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니? 아빠가 알바하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건 아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그 말 내가 올해만 벌써 4번은 들었다. 너희한테 이번만이란 말은 그냥 입버릇이지. 한숨이 났습니다. 진짜 이번만인지 또 반복될 건지는 보지 않아도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민수한테 딱 잘랐어. 이제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래, 그게 맞아. 나도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요즘은 손가락 관절도 욱신거려. 그렇지? 근데도 아무도 안 물어봐. 아빠 괜찮으세요? 엄마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없어. 저희는 부부지만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토닥이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건 이제 없었습니다. 기대할수록 상처만 남더라고요.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참 의외였어요. 보통은 민수를 통해서만 전달됐거든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카드 연체되면 신용에 타격이 커서요. 해나야,
나 허리 디스크 재발했어. 병원 다니는데도 돈 들어.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도 애 키우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 말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지금 아픈 걸 말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또 저희도요라니. 며느리는 끝까지 남 얘기에 공감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감정을 정확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한 푼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줄 생각 없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 며느리는 뭐라 생각했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빴을까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기분이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상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왔는데 인사도 없이 바로 말부터 꺼내더군요.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세요? 해나도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내가 몇 년을 말없이 참고 도와줬는데 그걸 갑자기라고 해. 그래도 애도 있는데 너무하다 싶어요. 애 있는 집만 힘드니 아픈 부모도 힘든 거야. 너희가 몰랐을 뿐이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억울해서인지 분해서인지 감정이 복잡했어요. 아들은 민결이를 제게 안기려 했어요. 그래도 민결이는 봐주세요. 엄마도 민결이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다시 안지 않았어요. 민결이 봐주는 것도 이제 그만할래? 우리도 살아야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겠죠. 이번엔 진짜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가 너무 안일했고 물은 판단이었단 생각만 들었어요. 며칠 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민결이 얼굴도 못 봤고 해나가 반찬 달라는 말도 없었죠. 그게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구나. 이 조용함, 이 평화, 남편도 별말 안 했어요. 요즘엔 같이 마시는 저녁차 한 잔에 서로 눈빛만 나눠도 다 통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불쑥 집에 왔습니다.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현관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또 짐작이 됐어요. 또 부탁하러 왔구나. 그래, 어쩐 일이야? 해나가 오늘 외출이 있어서요. 민결이 좀만 봐주세요. 제가 퇴근길에 데리러 올게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 돼. 안 맡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애도 밥도 돈도 끊기로 했어. 너희 둘이 알아서 살아. 그 말을 듣고 민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애까지 왜 끊어요? 애는 죄 없잖아요. 그럼 너희가 애를 죄 없게 키워. 그 책임이 우리 몫이 아니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해나가 들어왔어요. 한 손엔 음료가 담긴 테이크아웃 컵, 한 손엔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그걸 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카드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커피랑 쇼핑은 했구나. 그 말에 해나 표정이 딱 굳었어요. 어머님, 그건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 그 카드 누가 갚는 줄 알아? 네 시아버지가 갚아. 그리고 결국 그 돈도 우리 돈이야. 해나는 더 말하지 않았고 조용히 민결이를 데리고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은 또 끊겼습니다. 딸 은지에게 그 얘기를 하니 단번에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잘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면 사람 병나. 근데 좀 후회도 돼. 민결이한텐 미안하더라고. 애한텐 미안해도 그 애 엄마 아빠한텐 더 이상 미안할 필요 없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엄마고 시어머니지 노예나 ATM 기계는 아니니까. 그리고 정확히 열흘 뒤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해나가 요즘 좀 많이 예민해졌어요. 민결이 보러 안 오실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애 봐줄 때는 당연했고
안 봐주면 예민해진다. 이제는 그 문장도 피곤했어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해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항상 민수를 통해 말하던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건 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말투는 똑같았어요. 어머님, 요즘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건 끄는 게 아니야. 그냥 돌려준 거야. 너희가 했던 걸. 어머님, 그럼 손주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응, 맞아. 그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났어요. 속이 후련했어요. 정말 후련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잘했어. 응, 너무 잘했어. 전화벨이 울렸을 때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떴거든요. 그날 이후로 몇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받지 말까 하다가 그냥 눌렀어요. 무슨 말을 해오려나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말끝이 짧았죠. 저도 제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아들은 망설이며 돌려 말하더군요. 민결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 해나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엔 뭔가 새 출발이라도 하나 싶었어요. 근데 다음 말에서 딱 짐작이 갔습니다. 해나가 샵을 하나 차리려고요. 작은 뷰티샵이에요. 그동안 미용 배우던 거 자격증도 따고요. 응원해달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노골적이었죠. 근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딱 그거였어요. 역시 이 전화는 부탁이었구나.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조용히 물었어요. 해나가 전화 안 하고 너한테 시킨 거니? 아니, 그건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해나는 항상 그래요. 정작 본인은 직접 말 안 해요. 민수한테 말하게 하고 뒤에 숨어 있죠. 그럼 너희 샵 이름은 뭐로 할 거냐? 그건 아직 미정이고요. 위치는 알아봤어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때문에 좀 빠듯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허탈하게 웃었어요. 너희 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해. 단 한 줄 그 말이 전부였어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그걸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매정, 지금 그 말이 나오니? 그 순간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해준 걸 다 잊은 건가 싶더라고요. 내가 네 집 해주고 반찬 해주고 손주 봐주고 돈도 줬어. 근데 네 입에서 매정이란 말이 나와. 그래도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부모로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해졌어요. 얘네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 부모니까 당연히 한 것이라 여기는 거구나.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 부모니까 해줬지. 근데 이제 안 할래? 늦었지만 내 인생도 챙기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전화는 그 말로 끝났어요. 민수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고 저는 미련 없이 끊었어요. 남편에게 얘기하자고 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다음 날 해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민수가 또 어머니한테 말 실수했나 봐요. 사업 자금 얘기만 나온 건데 너무 서운하게 했어요. 서운하단 말, 그 단어도 참 질렸어요. 이 집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서운하다는 말만 잘해요. 근데 저는 이젠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서운하면 각자 살면 되지. 우리는 돈 없고 정도 없어졌어.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게 해방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은지가 집에 왔어요.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말했죠. 엄마, 민수가 요즘 해나랑 사이도 안 좋아졌대. 서로 책임 미루다가 자주 싸운대. 그래? 그럼 잘 됐네. 둘이 싸우면서 크는 거야. 딸이 피식 웃었어요. 엄마, 요즘 말 진짜 사이다야. 맞아요. 이제 제 속은 아주 청량해졌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끌려가지 않아요. 햇살이 참 좋았던 날이었어요. 주방 창가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나풀나풀 떨어지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간지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무런 전화도 부탁도 억지로 들어야 할 요구도 없는 아침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평화로운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딸 은지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연극 보러 갈래? 내가 표 예매했어. 요즘 은지 덕분에 문화생활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한때는 이 모든 게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늦게라도 알게 됐어요. 점심쯤이었나 남편이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다 말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조용해졌네. 응, 조용하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우리도. 그 말을 듣고 괜히 울컥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위해, 손주 위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근데 지금은요, 저희가 저희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 민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 민결이가 유치원에 들어간 날이었나 봐요. 작은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진 한 장. 엄마, 민결이 오늘 유치원 입학했어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읽고는 그대로 놔뒀어요. 답장도 이모티콘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요. 그 사진은 잘 찍혔더라고요. 예쁘고 귀엽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걸로 됐어요. 보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다시 반복할 순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반찬을 안 싸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그 시간에 저는 아침 수영을 가요. 팔을 물속에서 쭉쭉 뻗으며 느껴지는 이 자유감. 아, 이게 노후구나 싶어요. 친구와도 더 자주 만나요. 카페에서 2시간씩 앉아 수다를 떨고 근처 문화센터에서 민화도 배우고 있어요. 나 그림 배워볼까 싶어서.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즐기셔야죠. 딸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큰 응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이제 민수한텐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응, 정말 아무것도. 그게 걔한텐 약이 될 수도 있어. 그래, 나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대신해 줬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는 서로 마주 앉아 조용히 웃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채찍질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함께 해주는 거. 그리고 어느 날 마트 앞에서 우연히 아들 내외를 마주쳤어요. 먼저 눈을 피한 건 해나였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아주. 너도 잘 지내. 그게 전부였어요. 뭐라도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게 다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한 줄의 인사로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서운하지 않아? 전혀, 오히려 홀가분해. 맞아요. 이제는 서운하지 않아요. 기대도 바램도 없으니까요. 그 대신 제 하루는 오롯이 저로 채워져 있어요. 책을 읽고 창밖을 보고 딸과 함께 공연을 보고 남편과 산책을 나가고 그게 제 요즘의 전부고 아주 충분해요. 내 노후는 내가 지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괜찮아. 그 말이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요즘의 주문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인숙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야 비로소 제 노후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